지금 읽어드릴 책은 회사를 다닐 수도 떠날 수도 없을 때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내가 이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다. 당시 나는 제법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렸고 일과 경력에서 성공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있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회사 생활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회사 생활이 너무 좋아서 주말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때도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먼저 그간 내가 잘해왔던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에서 내가 제외된 것이다. 일이 바뀌면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나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또한 완전한 착각이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둔한 나머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전의 상사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분과 나의 생각은 마치 로또 복권의 숫자와도 같이 뭐 하나 맞는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고통의 나날이 이어졌고 점차 의욕도 사라져갔다. 처음에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환경을 탓하고 분개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져만 갔다. 진지하게 회사를 옮길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익숙한 곳에서도 형편없는 상황인데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 한들 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있는 곳이 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도 없고 머물러 있자니 하루하루가 고통인 딜레마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우연히 내가 겪는 이 같은 증상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책에서 찾게 되었다. 바로 내면적 자기퇴직 증후군이다. 내면적 자기퇴직 증후군은 몸은 조직에 머물러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종의 좀비처럼 말이다. 독일의 라인하르트 회는 이것을 직장인의 내면적 자기퇴직이라고 불렀다.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내심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증상이 뭔지 알면 그에 적합한 해결책도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 증상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이 겪고 있는 증상이었다. 내면적 자기퇴직 증후군이 발생한 원인과 그것의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터뷰와 워크숍을 시행했다. 결국 4가지 원인과 각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나는 오늘날 내면적 자기퇴직 증후군을 재차 강조해야 할 이유를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일터에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상을 계속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확실히 나쁜 신호다. 인생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회사에서의 삶이 무기력한 모습이라면 인생이 불행한 것이다. 또한 무기력한 직원들로 가득 찬 회사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조직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당신을 위한 책이다. 회사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도 없다. 회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더구나 깨어있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회사는 생계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곳이다. 나아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나은 자신을 만나고 가슴속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기에 회사 생활이 불행하다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다. 당신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는 생각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보다 더 낫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할머니의 듣기 싫은 소리가 듣기 싫지 않은 이유는 표 과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파전을 크게 한 입 베어문 후 오물거리며 말을 이었다. 저분은 나를 좋아하시거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희석은 잔뜩 기대했지만 표 과장의 대답은 생각보다 싱거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표 과장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표 과장은 이런 희석을 쳐다보며 재차 말했다. 귀에 들리는 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전해지는 마음이 중요할 뿐이지.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겉으로 표현하는 말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없거나 상대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양상이 달라진다. 경계감이 커져서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심지어 듣기 좋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 만약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요? 변 과장은 저를 확실히 싫어하는데요? 변 차장이 희석을 싫어한다고?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하지? 그걸 왜 몰라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변 차장이 저를 얼마나 막대하는지 모르시죠? 희석은 갑자기 술이 확 당기는지 막걸리 한 사발을 원샷에 들이마셨다. 표 과장은 멀뚱히 그런 희석을 바라보다 빈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말을 이었다. 변 차장은 나한테도 그러는데? 말도 막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에이, 설마요. 과장님은 변 차장과 되게 잘 지내잖아요. 무슨 소리야. 잘 지내진 않았지. 나한테도 변 차장은 아주 힘든 사람이야. 희석은 잠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표 과장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누가 봐도 변 차장과 그나마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 표 과장이 아닌가? 표 과장은 희석이 어리둥절해하는 마음을 잘 읽고 있었다. 좀 헷갈리겠지만 변 차장은 나한테도 힘든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변 차장을 보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원래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지. 예를 들어보자고. 저기 계시는 욕쟁이 할머니가 나에게 욕을 해댄다고 할머니가 나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나는 욕을 들으며 오히려 할머니가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도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 혹시 당신이 변 차장을 싫어하니까 변 차장도 당신을 싫어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표 과장의 말이 희석에게 비수처럼 확 찔러 들어왔다. 하지만 희석은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제가 변 차장이 싫다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안하무인으로 사람을 대하는 인간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정이 맞지 않다면 굳이 애써서 좋아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어할 필요도 없지. 그냥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니까.
희석은 표 과장의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좋아할 필요도 없는데 싫어할 필요도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건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 아닌가요? 좋지 않으면 그건 싫은 거죠. 표 과장은 희석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대목에서 그는 분명히 할 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는 이유는 그것을 희석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좋지 않으면 싫은 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걸 솔직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솔직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 특히 민감한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말이야. 표 과장은 다시 희석의 표정을 살폈다. 희석은 표 과장의 말에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옳고 그름이 있듯이 좋고 싫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세상사가 아닐까. 살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표 과장은 그것을 솔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표 과장은 좀 멍해 있는 희석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상대를 싫어하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어.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야.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감정을 표출하면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에 대한 공격, 즉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거야.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 상대도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결국 둘 다 힘들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서로 불행해지는 거지. 표 과장은 희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영어에서 보면 사람에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 그것은 hate라는 표현이야.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라도 I hate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관계에서 금기어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도 어린아이가 친구에게 무심코 이 말을 사용하면 부모가 펄쩍 뛰며 아이를 나무랄 거야.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잘해줘도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절대로 나와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 그게 관계야. 나와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결코 좋아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그를 싫어해서도 안 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상대를 싫어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나를 싫어하게 되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 거지. 상대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칫 상대를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like의 반대말은 don't like일 수는 있어도 hate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경우라면요? 희석은 아무래도 자꾸만 변차장이 마음에 걸렸다. 글쎄, 과연 그런 상황이 흔할까?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 과연 있을까? 한 가지 있을 수는 있겠다. 내가 스토커라면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 희석은 표 과장의 재치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좋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 설사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나는 상대를 싫어할 필요는 없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일 뿐이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있겠어? 만약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히려 피곤하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역시도 중요한 게 아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는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인간관계는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희석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메일함을 확인했다. 메일함 맨 상단에 표 과장이 보낸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메일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손님, 잘랏 앗딘 알루미. 인간이란 존재는 여관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기쁨, 우울, 비열, 때로 순간의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 모두들 환영하고 접대하십시오. 비탄의 무리가 당신의 집을 거칠게 휩쓸고 가구를 부수더라도 모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님들이 당신을 새로운 기쁨으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 수치, 원한을 웃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집에 초대하십시오. 누가 오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들 모두는 저 너머로 당신을 안내하고자 찾아왔습니다.